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이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쯤이면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끝나실 수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유 있는 시간에 제 방송을 통해서 현 시국의 문제점을 저와 함께 공유하시고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 빨리 정권 재창출 꿈도 꿀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제 방송을 많이 이렇게 봐주고 계시고요. 또 이 구독자도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만 하면 잘만 하면 한 65만 정도 연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알찬 방송으로 다른 유튜버들과 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신뢰성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노력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이 흔히 얘기해서 이 친문 지지 계층이 이제는 분열이 시작됐어요. 지금 현재 보수층의 분열이 지난 4.15 총선 여당의 압승에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보수층은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이미 지난 4.15 총선을 계기로 해서 무리하게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 알짜냐 진짜냐 가짜냐 사입이냐 이 보수 계층도 많이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이번에 당협위원장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태극기 세력을 제거한다, 아니다, 친박 골수들 내쫓는다 등등 많은 논란이 아직도 야기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과연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내후년 선거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우려와 분열 현상이 이제는 이 정경심 재판과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를 계기로 해서 친문 계열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콘크리트층이 40% 아래로 이제 분열되면서 실질적인 분화 과정을 겪고 있다.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데요. 현 정권의 국정의 잘못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잘된 것을 더 잘 만들려면 우수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검증받은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내각 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진입시키고자 하는 장관 후보자들 보십시오.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같이 색깔만 같다고 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이 앞으로 남아있는 1년 이 반여 기간 동안에 잘못된 이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과 그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놓을 능력도 의지도 준비도 안 돼 있다. 따라서 이제는 분열된 이 야권 이제 하나로 결속할 때도 이미 됐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로 결속할 수 없다. 그러면요, 사실 지금 정부 여권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역사적 책임을 질 몇 명의 인사들을 빼놓고 나머지는 가능한 하나로 결속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좋은 호기를 놓치게 한 4.15 총선의 책임자들입니다. 실패의 책임자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권이 어떻게 분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권이 분열되고 야권은 조금 뭉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많은 지금 양쪽 다 변화가 지금 있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추미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정경심, 지금 이 여당 내 분열 현상이 생기지만 그래도 여당은 아직도 콘크리트 층의 아주 결속력은 상당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의 국민청원난이 지금 뜨겁게 불타고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정경심 1심 재판부를 탄핵해야 된다. 이래서 지난 24일 날 청원이 시작돼서 오늘 현재 거의 40만에 육박할 정도로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1심 재판부 판사들 3명, 사상 처음으로 대등재판부가 구성됐잖아요.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이 3명의 판사를 탄핵하자. 이거 말이나 될 일이에요? 정말 이렇게 되니까 정부 여당의 무능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윤석열 총장 해매야 된다, 엄중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40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청원은 27일 날 이후부터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추미애를 다시 재신임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청원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여권의 요구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권이 아무리 찢어진다 하더라도 야권이 분열상, 그리고 또 야권이 아주 잘 돼서 결속을 더 강하게 나간다 하더라도 이런 여권이 결속을 이길 정도로 야권이 강하냐? 그건 아니올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국민청원판에 올라갔을 때도 우리가 결코 새 대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새 대결에서 야권이 강하게 이제 뭉치고 있다는 시그널을 여권에게, 그리고 우리 야권 스스로에게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탄핵 문제가 지금 갑자기 일반화되고 있어요. 많이 보편적 개념으로 지금 현재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개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자제의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느닷없이 탄핵 얘기가 나온 것은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복귀 판결을 계기로 해서 판사 탄핵에 이어서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나갔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징계위를 통해서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행정법원 이 가처분 신청으로 갔는데 윤석열 총장이 승리하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것은 탄핵밖에 없다. 그래서 탄핵으로 나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더 센 징계를 하자, 이런 거대한 음모가, 시나리오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여당 내부에서도 탄핵 그거는 아니야. 이낙연 대표도 한마디 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는데 오늘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죠. 육선 의원.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본인의 회복을 통해서 역풍을 우려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석현 씨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당 내에서는 육선이니까 중진이잖아요.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하겠죠. 그래서 이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의 주장을 따지면 국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뭐 지금 173석이니까 절 3분의 1 제안으로 제청으로 제적의원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니까 150석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국회 통과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국회 통과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바로 확정이 됐느냐? 아니올시다예요.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헌재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헌재 넘어가면 헌재 재판관이 9명인데 7명이 최소한도 출석을 해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헌재 재판관이 9명 중에 6명이 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로 평가받고 있는 재판관 3명이 몽땅 만약에 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그리고 또 7명 중에서 6명 찬성을 받기가 또 쉽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헌재에 넘어가서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기각된다. 그러니까 괜히 논란만 야기시키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다 하더라도 헌재로 넘어가면 헌재에서 심판이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윤석열 총장은 내년 7월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텐데 뭘 하고 실속도 없이 탄핵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석현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대신에 차라리 수사권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를 빨리 제대로 출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윤석열에 대한 통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권, 이 문바들 세계, 이 콘크리트 층에서는 이러한 의견과 관련된 이 페북에 지금 많은 찬반 논쟁을 야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판적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비판을 하고 있냐면, 일단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될 건 아니냐, 뭐가 그렇게 두렵냐, 그리고 헌법재판소 인용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탄핵 소추가 불인용되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냐, 상처 없이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근혜 탄핵, 이명박 구속, 윤석열 징계, 이런 계산만 했으면 전부 불가능한 일이다. 해보지도 않고 뭘 그렇게 겁을 먼저 내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면서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국회에서 일단 탄핵이 의결이 되면 일단은 직무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 정지가 되면
윤석열이 망신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망신 주자인 겁니다. 법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문바들이 여전히 탄핵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하고 그다음에 탄핵 소추하고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하고는 결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국회 차원의 탄핵과 그다음에는 헌재에서의 탄핵의 차이가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제는 아실 것 같다. 그래서 국회는 탄핵 소추고 헌재는 탄핵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면 여권에서 이렇게 왜 탄핵을 불가능한데 하느냐? 일부 국회의원들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문바들한테 지지를, 즉 강성 지지층한테 정치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계산인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특히 장제원 의원이 이성을 잃은 마지막 발악이다.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친문공화국인지 헷갈린다. 친문 왕정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왕놀이나 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비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콘크리트층이 분열되고 있는데요. 예, 콘크리트층이 분열되는데 앞장서고 있는 계층이 친문 맘카페에서 불이 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지지에서 이탈하고 또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지지자들이 떠나면서 하는 말들이 상당히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하면서 그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온라인 선상에서 떠드는 얘기는 한마디로 실망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투표를 해줬는데 이거 뭐 하는 것이냐. 결국은 희망도 없고 절망과 분노로 바뀌어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무능한 줄 몰랐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극도로 만약에 무능한 게 아니라면 그가 바로 사꾸라라는 것이다. 예, 이러한 이 혹독한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선상에 나돌아다니는 솔직히 말해서 하면서 이렇게 표출하는 불만들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집 사자고 할 때 샀어야 되는데 뭘 하고 집 사냐. 그 돈 가지고 사업이나 잘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예, 정말 열불이 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특히 정경심 교수 구속,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검찰 직무 복귀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친문 계층이 지금 딱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절망과 분노를 느껴서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기회들이 많아 있었는데 모두 다 날려버렸다. 그래서 부동산, 백신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악화되고 있고 임기 말로 접어드는 지금은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예, 그리고 혹여나해서 기회가 있을까 싶지만은 지금까지의 문 대통령의 능력을 보면 아무 소용도 없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뭔가 새롭게 일을 개척하는 모습은커녕 자화자찬 프로파간다와 안일하게 국민 눈 가리게 정치질을 하고 있다. 솔직히 민주당이나 그때의 한나라당이나 50보 100보다. 그래서 이제는 노인들이 민주당을 왜 빨갱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예, 점점 더 박탈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 최근에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 지원 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촛불 시민혁명을 개성했다고 하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예, 이 역사의 변곡점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나 뻔뻔스럽고 거짓말도 잘하고 무능하다. 예, 그래서 이 정부를 촛불 시민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가 없다. 역사는 현 정권에게 모멸의 침을 내뱉을 것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윤석열 총장이 출근한 지 이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틀 때 출근을 해서 언론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특별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없어요. 내부적으로 조남관 대검 차장한테 그동안에 각 부로부터 이 취합한 부재중 업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에 부재중에 있었던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관해서 일괄 보고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행정법원에서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중에 하나로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즉 울산시장 선거, 월성 원자력 이 원전 폐쇄 문제, 그 다음에 옵티머스 사건, 이러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수사를 지휘해야만이 제대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이 손해를 만들게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거가 사실 재판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논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월성 원전, 울산시장 선거, 그 다음에 라임 오토모스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오늘 부재중 사항 보고를 통해서 뭔가 지시를 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상당히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고요. 연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침 어제 성탄절, 오늘 내일 주말인데 월요일부터는 이 수사 속도가 되는 것이 이제는 눈에 보일 정도로 보도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지시는 뭐냐면요, 검찰 업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즉 킥스입니다. 이 차질 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대검이 일선청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검사뿐만 아니라 검사실과 사무국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특화된 업무 매뉴얼을 신속히 제공해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또 두 번째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시예요. 사실은 뭐냐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가 검찰 내부 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인데, 이 온라인 시스템에서 최근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무슨 사고입니까? 이 감찰부장 한동수가 이 킥스에다가 성명불상자 해가지고 이 내사하겠다, 이것을 딱 올려놨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혁명불상자가 윤석열 총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뒤늦게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린 것도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대검에서 알아차려가지고 대검 차장이 열불이 나가지고 바로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한동수한테. 예. 그래서 대검 인권부가 한동수 감찰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올린 성명불상자, 즉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입건 조치예요. 입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걸 다 이제 알잖아요. 보고를 패싱했어요. 한동수가. 대검 차장인 조남관한테도 패싱하고, 그리고 윤석열한테도 패싱했어요. 그때는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되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요거를 잘 챙겨라, 이 얘기는 또 다른 지금 보고 패싱된 중대한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색출해 내라, 이 얘기나 똑같아. 우회적으로 점잖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예, 여권을 장악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시는 뭐냐, 휴일 당직 근무가 많은 연말 연초에 업무 공백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 형사정책 담당관실과 정보통신과 등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여 가동하라, 이렇게 세 번째 지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연말 연초 이 업무 공백 비지 않도록 잘하라. 물론 고위인사 이 간부들은 당연히 이런 지시를 하죠. 이것이 이 관행적 지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관행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지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연말연시에 정부하는 게 뭐죠? 공수처를 발족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연말연초에 공수처장을 지금 추천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공수처가 발동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발동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또 1월부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또 있게 됩니다. 새로운 법에 의해서 검경 수사권이 말하자면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변경이 있게 돼요. 이런 데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결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앞에 맨 먼저 얘기한 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것이 바로 업무 공백하고 연결돼 가지고 연말연시 신경 쓰지 말고 수사에 최대한도 진도를 내서 공수처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 있게끔 수사에 속도감을 내라, 저는 그런 지시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얘기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물론 뭐냐면, 여러분들 납공수의 누굽니까? 김용민 있잖아요. 김용민. 이 김용민이가 납공수에서 하차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확진 판정을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그래서 정상화 될 때까지 이런 공개된 활동을 안 하겠다 그랬는데요. 이 공개된 활동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윤석열 총리에 대한 비판 여부하고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진보 좌파의 세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진중권 씨가 이제는 펜을 접었어요. 그런 것처럼 김용민이는 일시적으로 한 2주일 정도 이제 펜을 접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용민이 펜 접은 김에요. 이 본인이 코로나 걸린 것도 정부 여당의 실책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이 펜의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유시민이가 드디어 나왔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이 알릴레오 시즌 3에 지금 출연해서 갑자기 부동산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문제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땅 가지고 돈 버는 부자 되는 이런 거는 이런 세상은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알릴레오 북스에서 소개한 이번 책은 미국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헨리 조지는 누구냐면요. 바로 이 부동산 세금과 관련돼서 토지 공개념의 사상적 단초를 제공한 대표적인 책자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학 근절을 위해서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헨리 조지가. 그러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부동산가 폭등을 일어나려 할 때는 정부가 규제할 때 보통 이 사람 헨리 조지를 많이 소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요즘 부동산 가격 상당히 심각한데 뉴욕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미국, 영국, 독일 다 난리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수십 가지의 정책을 투입하지만 부동산 값이 진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 단일세의 취지 및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실행할 방안을 같이 연구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토지 공개념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아도 유시민 이 대권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 평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자꾸 튀어나오는 걸 보면 내년도 재보선과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도 하고 지금 유시민이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더라도 앞으로 세금 폭탄은 더 강하게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화되는 이 경제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바로 또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